샬롬. 흑 2권 5번째. 이때 집에 다니러 갔던 숭이가 한갑의 집을 향하고 왔다. 숭은 등성이에서 멀리 바라보고 서 있는 정근을 등 뒤로 보았다. 그는 한갑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선 것이었다. 어찌하였든지 숭의 세력의 몰락은 자기의 세력의 진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근은 이 동네로 온 후로 숭을 찾은 적이 없었다. 혹 길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외면하고 다른 데로 피해 버린 것이었다. 숭은 정근을 볼 때에 울분한 생각이 폭발하였다. 이 모든 비극은 정근이가 만들어낸 것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이 분하였다. 여보게 정근이 하고 숭은 정신없이 서 있는 정근을 불렀다. 정근은 깜짝 놀라 돌아보아 숭을 발견하였다. 정근은 무의식 중에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용기를 수습하여 우뚝 선다. 자네는 비극을 만들어 놓고 구경을 하고 섰나? 사람을 죽여놓고 구경을 하고 섰나? 하고 숭은 한 걸음 정근에게로 가까이 가며 정근을 노려봤다. 그것은 네가 할 말이야. 하고 정근은 되살았다. 그의 동그란 눈에는 도끼를 품었다. 비극을 만들기는 누가 만들고 사람을 죽이기는 누가 죽였는데 대관절 이 평화로운 살겨울의 평화를 교란에 놓기는 누가 하였는데 하고 정근은 도리어 숭에게 대들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숭은 정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 생각해 보게 그려. 자네가 나보다 더 낫게 알 것이 아닌가. 이 모든 비극의 작자인 자네가 그것을 모르고 데려 날들어 물어. 하고 정근은 냉소하고 동네를 향하고 걸어 내려갔다. 숭은 정근이가 내려가는 뒷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정근의 흉중에는 지금 무슨 계율과 음모가 있는고 하고 숭은 한숨을 쉬었다. 자기가 살려올 동네를 위해서 세운 모든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간 것을 깨달았다. 숭은 성난 소리,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한갑의 집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집으로 왔다. 집에는 정성과 선희가 마주 앉아 있었다. 숭은 잠깐 안방을 들여다보고는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오늘 안으로 무슨 더욱 큰 일이 생겨오는 것 같아서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를 아니하였다. 숭은 손으로 이마를 개고 책상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살려울을 떠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하고 마음속으로 혼자 말하였다. 떠나면 어디로 가나 하고 혼자 물었다. 떠나면 살려울서 시작한 사업은 누가 하나 하고 또 혼자 물었다. 숭은 작은 가비를 생각하였다. 작은 가비는 조합 서기 일을 보는 청년이었다. 그는 돌모릇집 영감님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와 같이 말이 없고 침착하고 그리고 동네 일을 제 일과 같이 정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좀 수완이 부족하지만은 지키는 힘과 믿음으로 동네에서 첫째였다. 한갑은 수완이 있었으나 제어하기 어려운 열정과 아우성이 있었다. 작은 가비는 그것이 없었다. 을란아 하고 숭은 을란이 6월이를 불렀다. 너 줄리우집 작은 값이 오시라고 얼른 좀 오시라고. 만일 안 계시거든 어디 가셨는지 물어봐서 일터에까지 가서라도 얼른 좀 모시라고. 급한 일이라고 그래라. 하고 일렀다. 네. 하고 을란은 아직도 변하지 아니한 순서울 말씨로 대답하고 머리 꼬리를 흔들며 나갔다. 을란이는 어찌하누? 하고 숭은 을란의 모양을 보며 생각하였다. 선이는 어찌하누? 하고 숭은 이어서 생각하였다. 숭은 제게 관계된 사람이 모두 불행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저 자신도 불행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한숨을 쉬었다. 작은 갑씨는 왜 불러요? 하는 소리에 숭이 놀라 돌아보니 정선이가 등 뒤에 있었다.
그도 남편이 심상치 아니한 태도와 말에 염려가 되어서 안방으로부터 건너온 것이었다. 숭은 깊은 근심에 아내가 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아니, 조합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어서 하고 숭은 고무 다리를 치고 겨우 몸에 평형을 안보하고 서 있는 아내의 가엾은 모습을 보고 위로하는 듯이 빙그레 웃었다. 우리 서울로 가 하고 정선은 숭의 곁에 앉는다. 숭은 앉기 힘들어하는 정선을 안아 앉히었다. 서울로? 하고 숭은 아내의 말에 반문하였다. 그럼 서울로 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일도 안 되고 동네 사람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걸 무얼 하러 여기서 고생을 하오. 서울로 갑시다. 가서 다른 일에 그만큼 애를 쓰면 무슨 일은 성공 못하겠수 하고 정선은 애원하였다. 우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 들으러 여기 온 것은 아니니까, 아니하면 안 될 일이니까 하는 게지. 그런데 나는 이곳을 떠날 텐데, 그런데 나는 이곳을 떠나기는 떠날 텐데. 정말? 그래요? 이깟 놈의 대를 떠나요? 오늘 밤차로라도? 글쎄, 떠나긴 떠날 텐데 말이오. 어디를 갈 마음이 있는고 하니 살여울보다 더 흉악한 데를 갈 마음이 있단 말이오. 살여울보다 더 흉악한데? 하고 정선은 눈을 크게 뜬다. 살여울 사람들은 아직도 배가 부르니까 아직 덜 깨달았단 말이오. 나는 저 평강을 가고 싶소. 왜 경원산을 타고 가노라면 평강, 북계를 지나서 건불랑, 세포가 있지 않소. 그 무인지경 말이오. 거기 지금 소야 농장이라는 일본 사람의 큰 농장이 있는데 거기 농민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개간을 한다지. 우리도 그리로 갑시다. 가서 우리도 항무지를 한 조각 얻어가지고 개간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불쌍한 농민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줄 수 있겠나 알아봅시다. 거기는 아직도 정말 배가 고픈 줄 모르는 살여울보다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지 않소? 이 살여울은 너무도 경치가 좋고 토지가 비옥하고 배들이 불러 좀 더 부자들한테 빨려서 배가 고파야 정신들을 차릴 모양이요. 또 우리 집도 우리 생활도 너무 고동이고 우리 이번에는 조선에 제일 가난한 동포가 사는 집에서 제일 가난한 동포가 먹는 밥을 먹어봅시다. 그리고 제일 가난한 동포가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만일 그 시험에 성공한다 하면 그야말로 조선을 구원하는 큰 발명이 아니겠소. 우리 그리 합시다. 여기서 버려놓은 것은 다 작은 갑군에게 맡기고 우리는 알 몸뚱이만 가지고 건불랑으로 갑시다. 건불랑 가는 동부들은 다 알 몸뚱이로만 가는 모양이니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갑시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돈이 많어.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이들이 도무지 믿어주지를 않는단 말이오. 그럼 한 푼도 없이 가요? 여기 있는 거 다 남주고? 하고 정선은 더욱 놀란다. 응. 여기 있는 것은 조합 줄자금으로 해서 가난한 농민들의 농자 대부의 미천을 삼고 우리는 몸만 가보잔 말이오. 어디 굶어 죽나 안 굶어 죽나 보게. 하고 숭은 자기의 말이 정선에게 대해서 너무도 가혹한 것을 좀 완화해 볼 양으로 웃어 보였다. 난 못해. 그렇게 한 푼 없이는 난 못해. 하고 정선의 놀람과 타격은 숭의 웃음만으로 풀어지기에는 너무도 크고 강하였다. 그렇게 어떻게 산단 말이오. 난 죽으면 죽었소. 그것은 못하겠소. 하고 정선은 놀람과 의혹의 혼돈 속에서 단단한 결론을 얻어서 힘있게 숭의 제안을 부인하였다. 숭은 더 말하는 것이 쓸데없음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둘이 다 한참이나 잠잠해 있을 때 을란이가 작은 가비를 데리고 왔다. 작은 가비는 논일을 하다가 오는 모양이어서 물에 젖은 괭이를 메고 옷은 말할 것도 없고 콧등과 이마에까지 흙이 튀었다. 잠방이를 무릎팍 위까지 걷어 올리고 맨발에 젖은 집세기를 신었다. 거원 무슨 일들이람? 하고 괭이를 내려놓고 정선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다. 나 부르셨소? 하고 작은
갑은 마을 위에 올라섰다. 나이가 서너 살밖에 아니 들리지만은 작은 갑은 숭에게 대해서 허선생이라고 부르고 또 경어를 쓴다. 그는 동네 청년 중에 가장 숭의 사업과 인격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리 들어오시오 하고 숭은 일어나 작은 갑을 맞았다. 발이 젖어서 모판을 좀 돌보느냐고 하고 작은 갑은 발바닥을 마룻바닥에 문질렀다. 그냥 들어오셔요 하고 정선은 작은 갑이가 미안해 여기는 것을 늦추려 하였다. 안방에서 어린애가 무엇에 놀란 것으로 으아으아하고 울었다. 애기우 하고 선이는 정선을 부르면서 어린애를 업고 둥개둥개를 하며 방 안을 돌아다녔다. 선이는 그윽히 어머니의 본능이 움직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자기는 어머니가 되어 볼 날이 있을까 하고 망망한 것도 생각하였다. 정선을 쩔뚝쩔뚝하는 양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 기는 모양으로 건너방에 나왔다. 왜? 하고 정선은 어린애의 눈앞에 손바닥을 짝짝 두드렸다. 난지 10달이나 바라보는 어린애는 울음을 그치고 엄마를 향하여 두 손을 내밀었다. 곧잘 엎드려서 놀더니 불현듯 엄마 생각이 나나 보아.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만 장난감을 내동댕이 치고 우는구려 하고 선이는 어린애의 볼기짝을 한번 가볍게 때리며 웃는다. 오 점머 하고 정선은 어린애에게 젖꼭지를 물리고 무릎을 흔들흔들 하면서 이리 좀 앉아요 하고 선이에게 앉을 자리를 가리키며 글쎄 허선생이 건불랑인가 세포인가를 가서 살자는구려. 에구 이제 시골 구석은 지긋지긋한데 또 이만도 못한 시골을 가자니 어떡해. 선이가 허선생한테 말 좀 해서 서울로 가도록 해줘요. 도무지 벽창원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건불랑? 하고 선이는 약간 의외임을 느끼면서 되묻는다. 왜 그 건불량이라고 아니수. 저 산방 가는데 말이야. 그 무인지경 아니수. 거기를 가 살자는구려. 난 못 가. 가고 싶거든 혼자 가라지. 난 죽어도 싫어. 하고 정선은 분개한 어조로 말을 맺는다. 아무데고 허선생이 가신다면 따라가야지 어쩌오. 허선생이 옳지 아니한 일을 하신다면 반항도 할 만하지만은 옳은 일을 하신다는 데는 어디까지든지 도와드려야지 하고 선이는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다. 남편이 아내를 불행하게 할 권리가 어디 있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아내가 싫다면 말아야지. 왜 아내는 불물이운가 하고 정선의 어조는 더욱 분개한 빛을 띈다. 선이는 더 말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슬며시 일어나 집으로 갔다. 쓸쓸한 집에는 아무도 선의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젊은 사람에게 이러한 쓸쓸함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선의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서 달래강과 달래볕을 바라보면서 울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이 동네의 어린애들과 숭의 사업에 일생을 의탁하려던 생각도 이제는 다 숲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 나는 어디로 가나 하고 선이는 고개를 푹 숙으려 버렸다. 작은 갑군 나는 살여울을 떠나게 되겠소 하고 숭은 침통한 어조로 말하였다. 떠나지 않고 배기려고 해보았지만은 암만 해도 안 될 모양이요. 내가 떠난 뒤에는 조합이나 유치원이나 만사를 다 작은 갑군이 맡아 하시오. 가시다니 선생이 가시면 대우 하고 작은 갑은 정면으로 숭의 의사에 반대하였다. 나도 떠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오. 나는 살여울에 뼈를 묻으려 했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구려. 안 될 건 무엇요? 그까지 정글이 놈을 내쫓아 버리지요. 그놈을 두었다가는 동네도 망하고 말걸. 한가비도 그놈이 중동이어서 그렇지요. 내가 다 아는 걸. 그런 놈은 단단히 골려주어야 해요. 하고 작은 갑은 당장에 정근이를 때려 죽일 듯이 분개한다. 정근이 하나만 같으면야 참기도 하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배척하는 모양이니까 하고 숭은 추연한 빛을 보인다. 동네 늙은이들요? 젊은이들도 안 그렇소?
젊은이들 중에도 정글이 놈의 술잔이나 얻어먹고 못되게 구는 놈도 있지만은 그게 몇 놈 되나요? 적으나 절에 있는 사람이야 다 허선생이 떠나신다면 동네가 안 될 줄 알지요. 요새 그것도 정글이 놈의 수단이겠지. 유산장 영감이 생일날일세 제삿날일세 하고 동네 늙은이들을 정해서는 개를 잡아 먹이고 술을 먹이고 그러지요. 못난 늙은이들이 거기 모두 솔깃해서 그러지만은 그거 몇 날 가요? 어디 그 욕심쟁이 그 고립부 영감이 전에야 동네 사람 술 한 잔 먹였나? 남의 동네 사람들을 정해 먹일지언정 없어요. 그러던 것이 요새에 와서는 아주 인심사 보려고 그런다고 되나요? 하고 본시에 말이 없던 작은 갑은 갑자기 웅변이 되었다. 숭도 놀랐다. 평소에 그리 밝히 관찰하는 것 같지도 않던 작은 갑도 속에는 육조를 배포하였구나 하여 그것이 더욱 작은 갑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을 안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숭은 미리 뭉쳐 놓았던 회계 문부와 모든 서류를 작은 갑에게 내어주며 살려올 동네에서 나를 다시 부르면 어느 때나 오리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떠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모든 일은 다 형이 맡아 하시오. 그리고 이 집은 형이 쓰시오 하고 숭은 형이란 말을 새로 썼다. 그것으로서 숭이가 작은 갑을 존경함을 표시하려 함이었다. 이때에 한 순사라는 얼굴 검은 순사가 나타났다. 허숭씨 있소 하고 허숭을 보면서 한 순사가 물었다. 네 하고 허숭이가 일어났다. 한 순사 오셨어요 하고 작은 갑이도 일어섰다. 어서 옷 입고 나오시오 하고 한 순사는 작은 갑의 인사는 받지도 아니하고 숭에게 명령하였다. 무슨 일이야요 하고 숭은 물었다. 무슨 일인지 가보면 알지 하고 한 순사의 말은 거칠었다. 숭은 대님만 지고 능모를 쓰고 안방을 들여다보며 주재소에서 오래서 나는 가오 작은 갑씨한테 물어서 하시오 하고 마당에 내려섰다. 정서는 안았던 젖먹이를 내려놓고 마루에 따라 나와서 무슨 일이야요 하고 한순사를 보고 물었다. 죄가 있으니까 잡아가지 하고 한순사는 정선이가 보는 앞에서 숭에게 보승을 걸었다. 숭이 포승을 지고 끌려가는 길가에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바라보고 있었다. 숭은 선이가 한 마당쯤 앞서서 붙들려 가는 것을 바라봤다. 주재소 거의 다 마쳐서 숭은 주재소 쪽으로부터 오는 정근을 만났다. 정근은 숭을 보고 유쾌한 듯이 웃고 잘 가라는 듯 손을 들었다. 숭은 이것이 다 정근이의 조화인 것을 깨달았다. 정근은 동네에 온 뒤로 동네 젊은이들을 데리고 술 먹는 거, 남의 집 아내와 딸 엿보는 거, 그리고는 주재소에 다니는 거, 이 세 가지를 일삼는 것을 숭이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유치장을 가지지 못한 주재소의 사무실 안에는 선이 한갑도 한갑을 때린 패 중에서 두 사람이 모두 포송을 진 채로 앉아 있었다. 숭도 그 새에 끼었다. 무얼 내다보아? 왜 꿈지럭거려? 가만히 있어. 안 돼. 하고 지키는 순사들의 책망하는 소리가 났다. 숭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있기를 반 시간쯤 한 뒤에 맨 먼저 소장실로 불러 들어간 것이 한갑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도 꼼짝 못하고 눈오반 힐끗힐끗 좌우를 돌아보고 덜덜 떨고 있었다. 한 20분쯤 되어서 한갑이가 흥분한 낯으로 순사에게 끌려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음에는 한갑이를 떼는 청년들이 한꺼번에 불려 들어갔다. 그리고 방에는 숭과 선이와 한갑만이 남았다. 한갑은 숭을 향하여 미안한 듯이 눈짓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도 20분쯤 지나서 나오고 다음에는 선이가 불렸다. 선이는 순사에게 끌려 소장실에 들어갔다. 선이는 여자라는 특별 대우로 보승은 지지 아니하였다. 소장실에는 테이블 하나와 교의 둘이 있었다. 수염 깎은 자리가 시퍼렇고 머리가 눈썹 바로 위에까지 내려덮인 소장은 선이를 보고 귀에 앉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일본말을 할 줄 아나? 하고 물었다. 너는 기생이라지? 하고도 물었다. 너는 허숭의 정부라지? 하고도 물었다. 선인은 네 아니요 하고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왜 살려오를 왔느냐 하고 물었다. 유치원 하려고 왔소 하고 선인은 대답하였다. 유치원은 왜 해? 하고 소장은 또 물었다. 내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쳐 보려고 하오 하고 선인은 대답하였다. 조선 독립을 위해서 유치원을 하고 야학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소장은 소리를 높였다. 선인은 대답을 아니하였다. 그렇지. 허승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거기 공명해서 제 돈을 가지고 와서 유치원을 하고 야학을 하는 것이지 하고 소장은 한 번 더 을렀다. 조선 사람이 하도 못하니까 좀 잘 살게 해보려고 힘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요? 유치원하고 야학하는 것이 무엇이 죄요? 하고 선인은 날카로운 소리로 들이댔다. 건방진 소리 마라 하고 소장은 테이블을 쳤다. 선의의 대답이 소장의 심중을 해한 것이었다. 선의는 소장이 자기에게 대하여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흥분된 어조로 대관절 무슨 죄로 나를 잡아왔소? 나는 어린이들과 글 모르는 부녀들을 가르친 죄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고 깁을 찢는 소리를 질렀다. 선의는 저 스스로도 놀라리만큼 큰 소리를 내었다. 이것이 소장의 심정을 더욱 좋게 못하게 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년 얘가 어딘 줄 알고 하고 곁에 섰던 순사가 선의의 뺨을 한번 갈겼다. 이년을 묶어라 하고 소장은 분개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사는 보승을 내어서 선의를 묶었다. 그리고 신문하던 조사 끝에 선의는 성질이 흉폭하고 언동이 오만하고 폭격하여 신문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복원을 토하고 하고 구절을 써 넣었다. 선의는 낯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순사에게 끌려서 자리에 돌아왔다. 어디라고 그런 벼르장 머리를 해? 하고 끌고 온 순사는 한번 선의를 노려봤다. 오 경관이라는 건 무죄한 사람을 때리라는 것이야 하고 선의는 대들었다. 건방진 거 어디 경을 좀 단단히 쳐봐라 하고 주먹으로 한번 선의를 때릴 듯이 우르고 허숭이 하고 굴단 소리로 부르며 숭의 발목과 허리를 비끄러맨 보승을 힘쓸궂게 잡아챈다. 숭은 순사에게 끌려 소장실에 들어갔다. 소장은 선의에게 대해서 바란 분한 마음이 아직도 가라앉지 아니하여서 담배를 뻑뻑 빨고 있었다. 소장은 제 아니탄 담배를 재터리에 비벼 끄더니 주소, 시명들을 묻는 것도 다 집어치고 앉으라는 말도 없이 다짜고짜로 너는 어째서 사람을 죽이게 했어? 하고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나는 사람을 죽이게 한 일이 없소 하고 숭은 냉정하게 대답하였다. 없다 하고 수장은 반문하였다. 없소 하고 숭은 여전히 냉정하였다. 그러면 맹한갑이 아내 유순이가 왜 죽었단 말이냐 하고 소장은 언성을 높였다. 유순이가 죽은 것과 나와는 아무 관계도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어. 없어. 못 감고는 네가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는데 그런 몰상직한 일이 있을 리가 없고 맹한가비가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어. 소장은 화두를 돌려 유수는 네 정부지 하고 숭을 노려봤다. 그런 무례한 말을 해서는 아니대요 하고 숭은 어성을 높여서 유수는 내가 중매를 해서 맹한갑과 혼인하게 된 남의 정당한 아내요 하고 말끝에 더욱 힘을 주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유순을 데리고 두고 거친 1년 동안이나 정부로 희동하다가 유순이가 잉태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느라고 한갑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리고 유순이가 아이를 낳는 날이면 네 죄상이 발각될 테니까 한갑이가 너를 믿는
것을 기회로 여겨서 맹한갑더러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맹한갑의 아이가 아니라 유순이 행실이 부정해서 든 아이라고 말을 해서 맹한갑으로 하여금 유순을 죽여버려서 네 죄상을 감추어 버리게 한 것이지. 벌써 맹한갑이가 자백을 했고 모든 증인들이 말을 했는데 그래도 모른다고 잡았대요. 하고 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소장의 말에 숭은 기가 막히지 아니할 수 없었다. 소장의 말은 곧 정근이가 하던 말과 같은 것을 깨달았다. 아침에 정근을 만났던 것과 또 바로 아까 주제소 앞에서 정근을 만났던 것을 합해서 생각하면 대개가 추측이 되었다. 그렇지만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소장의 말을 철저히 옳았다. 유수를 죽이게 한 것은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자기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숭이라고 부르짖는 정근의 말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늘이 정근의 입을 빌려서 자기의 양심해 주는 책망인 듯 하였다. 잘 생각해보아. 너는 고등교육도 받고 고등문관 시험까지 패스한 신사가 아니냐. 할 일은 사내답게 했다고 해야지. 사내답게. 하고 소장은 숭이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눈치를 보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백을 시키려고 하였다. 소장의 말은 부드러웠다. 내게도 죄는 있소. 그렇지만 그것은 내 양심의 도덕상 죄이지 법률상 책임을 질지는 아니오. 하고 숭은 대답하였다. 잘했다. 하고 소장은 숭의 말을 받아서 적더니 그러면 전부를 다 말해보게 그려. 하고 소장은 유쾌한 빛을 보였다. 어서 말하지. 바로 다 말하면 본서에 보고할 때에도 좋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 자백했다고 해도 좋으니까. 하고 소장은 숭에게 자백을 재촉하였다. 숭이가 유순이나 한갑에게 대하여 깊이 느끼는 도덕적 책임은 그의 법률적 이론을 둔하게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게 책임 없는 것을 말해버리면 그만이 아닌가. 유순과 간통한 사실도 없고 한갑을 교살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밝혀 말하면 그만이 아닌가. 그렇지만은 숭의 마음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다. 순을 죽인 책임을 한갑에게만 지우는 것이 숭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차라리 한갑과 공범이 되어서 한갑이가 받는 형벌을 같이 받는 것이 정당한 듯하였다. 이런 생각에 숭은 한참이나 잠자코 있었다. 어서 말해. 하고 소장은 어성을 높여서 한갑을 교사해서 유순을 죽이게 한 것이 분명하지. 하고 조건 들어서 묻기를 시작한다. 나는 한갑이 들어 유순을 죽이라고 한 일은 없소. 하고 숭은 대답하였다. 바로 지금 했다고 말을 하고는 3분도 못 지나서 그것을 부인해. 하고 소장은 성을 내었다.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오. 하고 숭은 새로운 결심을 대답하였다. 그러면 아까 네가 죄가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이야? 거짓말을 하며 용서하니 할걸. 하고 소장은 을렀다. 유순이라는 여자는 극히 마음이 아름답고 고든 여자여서 내가 믿기에는 결코 실행한 일이 없소. 한갑은 어떤 사람의 잠소를 듣고 그 안에 유순의 배에 있는 아이를 다른 사람의 아이로 잘못 생각하고 취중에 아마 때린 모양이오. 그러나 나는 맹한갑이가 그 아내를 때릴 때는 목격하지도 못하였고 또 맹한갑이 입으로나 유순의 입으로나 그때 정황은 들은 일이 없소. 내가 맹한갑의 집에 간 것은 맹한갑의 어머니가 와서 그늘이 났다고 대무가 주여를 하니 와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간 것이오.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관계한 것은 달지며 응대, 응급치료, 약품 등속을 가지고 뛰어간 것과 읍내에 들어가서 의사를 불러온 것 밖에는 없소. 하고 숭은 사건 관계를 설명하였다. 대관절 너는 왜 이곳에 와 사느냐? 하고 소장은 화제를 돌린다. 애써 고학을 해서 변호사까지 되어가지고 무슨 까닭에 이 시골 구석에 와서 묻혔느냔 말이야. 살려울은 내 고향이니까 고향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와 있소. 하고 숭은 흠이 없는 대답을 하였다. 어떻게 돕는단 말인가? 글 모르는 사람은 글로 가르쳐주고 조합을 만들어서
생산, 판매, 소비도 합리화시키고 위생 사상도 보급을 시키고 생활 개선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좀 낫게 살도록 해보자는 것이요.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일을 당국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인데 네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당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당국을 반항하자는 것이 아닌가? 숭은 대답이 없었다. 빛이 그런 게지. 총독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거기 반항하자는 게지. 내가 들으니까 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모든 이권을 다 남에게 빼앗기고 물건도 남의 물건만 사쓰고 그래서 점점 조선 사람이 가난하게 되니 조선 사람이 자각을 해서 조선 사람끼리 모든 것을 다 해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조합도 만들고 유치원도 설치하고 야학도 열고 단결도 해야 된다고 그랬다지 하고 소장은 엄연한 태도로 숭을 노려보았다. 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한 일은 없소 하고 숭은 부인하였다. 그러면 그런 생각은 가졌나? 그런 생각은 가졌소.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기로 그것이 죄를 구성하리라고는 믿지 않소 하고 숭도 법정 어조로 답변을 하였다. 오냐 알았다 하고 소장은 숭의 말을 적었다. 소와 몇 년 몇 월 며칠 협동조합 총회에서 네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 조선 사람이 살아난다고 이렇게 안 하면 조합을 만들고 조선 사람끼리 잘 살아야 된다는 공동 목적으로 단결하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는 말한 것은 사실이지. 그런 의미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요. 요시 하고 소장은 또 적었다. 너는 법률을 안다면서 그러한 언동이 죄가 되는 줄을 몰라 하고 소장은 철필 대가리로 테이블 전을 한번 두드렸다. 조선 사람들이 저희끼리 힘써서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될 거 있소? 하고 숭은 소장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필경은 총독 정치에 반항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소장은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이요. 농민들이 야학을 세우고 조합을 만들고 하는 것은 순전히 문화적, 경제적 활동이지 거기 아무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믿소. 또 촌 농민들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을 바가 아니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농민의 노력을 죄로 여긴다면 그야말로 인민으로 하여금 반항할 길밖에 없게 하는 것이요. 건방진 소리 마라. 할 말이 있거든 본서나 검사국에 가서 해.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소장은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너는 본래 건방진 놈이다. 계집을 둘씩 셋씩 끌고 댕기며 아니 곱게 인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네 일이나 해. 하고 권련을 꺼내어 성냥을 득 그어서 피운다. 숭은 40분 동안이나 신문을 받고 누르라는 곳에 지장을 누르고 자리에 돌아 나왔다. 앞으로 정근이가 의기양양하게 와서 소장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허숭, 백서원이 맹한갑 등 5명은 문어미 주재소를 다 저녁때에 떠나서 읍내 본서까지 압송이 되었다. 그들이 무더미로 떠날 때에는 다수의 동민들이 길가에 나와서 전송하였으나 그것이 섭섭하여 여기는 전송인지 또는 단순한 구경인지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오직 돌모릇집 작은 가비가 비창한 낯으로 얼마를 더 따라오다가 숭이에게 가서는 다 믿소 장례도 믿소 하고 부탁을 받고 울며 돌아섰다. 한갑과 숭을 다 잃어버린 한갑 어머니는 정신없이 울고만 있었다. 동네에서는 늙은이들이 가끔 들여다볼 뿐이요. 젊은 죽들은 그림자도 얼씬하지 아니하였다. 이튿날 읍에서 경찰서장이 검사의 자격으로 공의를 데리고 와서 시체를 선의의 유치원에 운반하여다가 해부하고 현장을 감시하고 돌아갔다.
공인은 서장을 향하여 귓속으로 순이가 죽은 원인은 자궁파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숭의 집, 선의의 집에 가택 수색을 하고 조한 문서와 편지 몇 장을 압수해 가지고 갔다. 유기들은 또 한 번 모여서 떠들었으나 아무도 장례를 위하여 나서는 이가 없었다. 서방질하다가 돼지년의 장례는 무슨 장례냐 하고 비웃는 자도 있었다. 돌무릇집 부자와 쌍둥이 아버지와 기타 한가비 친구, 숭을 존경하는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순이 다 찢긴 시체를 싸서 밀집 거적에 묻어서 공동 묘지에 갖다가 묻었다. 이날은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왔다. 한갑 어머니와 정선이가 병지가 떠나는 곳까지 따라갔다. 정선은 그 초라한 순의 장례, 맞들려 혼이불을 덮고 들려가는 순의 시체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길가에 서서 혼자 울었다. 불쌍한 순을 더욱 불쌍하게 만든 것이 정선이 자신인 것만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 참말 얌전하던 여자, 착하고도 맺혔던 여자, 사랑에 실패한 한을 영원히 품고 가는구나 하고 정선은 눈물을 씻으며 자탄하였다. 순간 선이가 잡혀간 뒤로는 유치원은 폐쇄가 당하였다.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은 모여서 놀 곳을 잃고 산으로 들로 흩어져 다니며 장난을 하였다. 어디서든지 유치원집을 바라보던 아이들은 거기서 송장 깼단다. 골에서 의사가 와서 송장 깼단다. 거기 머리 푼 굿이 난다더라 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이 동네에는 흉기가 들이생긴 것이었다. 하나는 한급의 집이요, 또 하나는 선의의 집 곧 유치원이었다. 정선도 유치원을 바라보면 그리 유쾌한 생각은 나지 아니하였다. 마음에 좀 꺼리칙한 것을 작은 가백에 부탁하여 유치원에 두었던 피아노와 선의의 세간을 집으로 옮겨오게 하였다. 피아노는 마루에 놓고 선의의 짐은 건너방에 들여싸였다. 남편이 잡혀간 지가 일주일이 넘었다. 나는 무슨 검사고로 넘어가오. 살려오래 있기가 어렵거든. 서울로 올라가시오. 집안은 모두 작은갑군에게 물어서 하시오 하고 엽서가 숭으로부터 왔다. 어느 날 어느 시에 떠나는 줄만 알면 정거정이라도 가고 싶었으나 작은갑의 보고에 의하여 한갑을 때린 사람 둘은 놓여 나오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건대 숭과 선이와 한갑은 어제 아침차로 벌써 갔다고 한다. 서울을 가? 내가 왜 서울을 가? 하고 정선은 엄지손가락을 씹으며 울었다. 정선은 일생에 처음 독립한 판단을 아니하면 아니 될 경우를 당하였다. 제 배의 길을 제 손으로 잡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경우를 당하였다. 정선은 을란을 불렀다. 을란은 정선이가 슬퍼하는 양을 보고 더욱 마음이 비감하여 선생님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 물었다. 검사국으로 가셨단다. 그럼 언제나 돌아오셔요? 알 수 있니? 그런데 너 어쩌하련? 너 나하고 있으련? 서울에 가련? 어지러워할 것 없이 네 마음대로 해라. 어려워할 것 없이 네 마음대로 해라. 전 선생님 계시는 데 있어요. 하고 을란은 대답하였다.